아들한테 도망쳤습니다. 61 나이에 평생 허리 굽혀 모은 돈 3억을 품에 안고 지방 산골 작은 마을로 주랭랑을 쳤어요. 부끄럽지 않냐고요.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34이나 된 아들이 방구석에 누워서 엄마, 돈으로 인생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꼴을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도망친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찾아 떠난 거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61가 된 조미경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보내드리는 곳은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도시에서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야 닿는 곳이고 편의점 하나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마을에 내려온 지 이제 반년이 조금 넘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26에 남편을 만나 30에 아들 준서를 낳았어요.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저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반찬 가게 주방에서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도마질을 했고 식당 보조로 늦은 밤까지 서서 일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무릎이 망가지는 동안에도 불평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들 학원비와 급식비를 챙겨야 했으며 교복이 작아질 때마다 새 옷을 사줘야 했거든요. 남편 없이 혼자 키운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더 넉넉하게 더 번듯하게 해줬어요. 그 아이가 대학을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름난 대학교였어요. 합격 문자를 받던 날 혼자 이불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 보려고 살았구나 싶었어요. 졸업 후에 대기업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저한테는 가장 환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32이 되던 해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평생 월급쟁이로 살기엔 자기 그릇이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믿었어요. 이 아이가 대학도 혼자 힘으로 버텨낸 아이이고 대기업에서도 인정받던 아이이니 뭘 해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가진 돈 일부를 초기 자금으로 보태줬고 아들이 하는 말을 믿으며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어 연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투자가 들어올 것 같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했으며 그 다음에는 파트너가 돈을 들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투자라고 믿었던 게 처음부터 사기였던 거예요. 2억이 가까운 돈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졌고 아들은 신용불량자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아들이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잠깐만 있다가 다시 일어서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들은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방 불이 꺼져 있고 점심이 지나도 잠만 자고 있었어요. 밥 먹으러 나올 때만 얼굴을 비추는데 그때마다 하는 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 3억 있잖아 라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그 통장 어디 은행이야 라고 하더니 다음에는 그 돈 그냥 묵혀두면 뭐하냐며 혀를 찼어요. 그러다 점점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나 한 번만 더 믿어봐. 이번엔 달라. 그 돈만 있으면 빚도 다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말들이 매일 반복됐어요. 제가 고개를 저으면 한숨을 길게 쉬며 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음 날이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밤에 제가 통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뒤에서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내 아들 맞나 싶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들은 알고 있을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 주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배추를 절이던 손으로 모은 돈이에요.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솥 앞에 서서 땀을 흘리며 수십 년을 버텨서 모은 돈이고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면서 아낀 돈이었습니다. 이 돈마저 나가면 저는 늙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몇 번을 설명했지만 아들은 귀 담아 듣질 않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또 그 말을 꺼내는데 저는 갑자기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30년을 달렸는데 결승선을 지나고 나서 남은 게 이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 노후 자금이 몽땅 사라질 게 뻔했고 그렇게 되면 저는 아무것도 없이 늙어야 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돈을 줘도 아들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심을 굳힌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아들이 오전 내내 방에서 자고 있는 동안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살고 있던 전세 계약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부동산 사장님이 이사 가실 거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냐고 다시 물었는데 그 질문에는 한참 멈칫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든 거죠. 그렇게 며칠을 혼자 생각했어요. 도시 안에서 작은 월세방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아들이 또 찾아올 게 뻔했습니다. 아들이 모르는 곳으로 가야 했어요. 아주 멀리 찾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 지인에게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산자락 아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텃밭 가꾸며 사는 사람 이야기였는데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그 말이 그날 밤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시골 마을 빈집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나이 60에 처음으로 혼자 뭔가를 알아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학원이나 대학 정보 찾을 때도 이렇게 열심히 뒤진 것 같지 않은데 막상 제 자신을 위한 것을 찾으려니 손이 어색하게 떨렸어요. 며칠 만에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산이 가까이 있고 작은 밭이 딸린 시골집이었어요. 보증금도 많지 않았고 월세도 도시에 비하면 훨씬 적었습니다. 전화를 했고 집을 보러 혼자 내려갔으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날은 아들이 외출한 틈을 노렸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이 이삿짐 차 한 귀퉁이에 다 들어갈 만큼 소박했어요. 아들 짐도 옷까지 몇 벌이 든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걸 부동산에 맡겨두고 문자 메시지를 하나 남겼어요. 짧게만 썼습니다. 엄마 먼저 간다고, 짐은 부동산에 맡겨뒀다고, 그게 전부였어요. 통장은 이름도 바꾸고 은행도 다른 곳으로 옮겨뒀습니다. 3억 원이 담긴 그 통장을 가슴 주머니에 넣고 차에 올라탔을 때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홀가분했습니다. 미안하지 않냐고요. 미안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아팠던 건 저였거든요.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면서 한 번도 제 차례를 미뤄두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 이제 겨우 남은 세월만큼은 제가 살고 싶었습니다. 산자락 마을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차에서 내리니 바람이 달랐습니다. 도시에서 맡던 냄새가 아니었어요. 흙 냄새, 풀 냄새, 저녁밥 짓는 냄새가 섞여서 코끝으로 들어오는데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집 앞에 작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잎이 다 진 앙상한 가지에 감 몇 개가 붉게 매달려 있었는데 저는 그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감처럼
이제는 저도 제자리에서 제대로 익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짐을 풀고 빈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도시에서는 늘 어디선가 소음이 있었는데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낯설었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들 생각 없이 잠을 청했어요. 잠이 잘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척이는 이유가 달랐어요. 아들 걱정이 아니라 내일 아침 이 동네에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지 그 생각을 하느라 눈이 떠져 있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아주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시골 마을 생활이 시작된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 며칠은 솔직히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도시에서는 편의점이 바로 코앞이었고 버스도 금방 왔는데 이 마을은 장을 보러 나가려면 읍내까지 한참을 걸어 나가야 했거든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끼니를 때우다가 처음으로 마을 어기 작은 가게에 들렀을 때 마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63이라고 하셨는데 저보다 2살 위였어요. 말수가 많지 않은 분이었고 처음 인사를 나눌 때도 짧게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딱 그 한마디만 하시고는 돌아서셨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먼저 들렸고 저녁이면 어디선가 연기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저는 집 앞 작은 텃밭을 조금씩 손질하기 시작했고 마을 할머니들이 지나가다 말을 걸어오면 짧게나마 대화를 나눴어요. 아직은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불편하다기보다 새로웠습니다. 도시에서 매일 반복되던 그 무거운 아침이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충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입구 쪽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이 마을에 택시가 들어오는 일이 흔치 않아서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갔습니다. 택시가 멈춰서더니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내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내리는데 얼굴이 몹시 상해 있었습니다. 며칠은 잠을 못 잔 것 같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저는 빨래 집게를 든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딱 서더니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화가 난 얼굴인지 무너진 얼굴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마당 한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른이 다 된 34짜리 아들이 시골집 마당에 퍼질러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저는 빨래 집게를 쥔 채 내려다봤어요. 이렇게 찾아낼 줄은 몰랐습니다. 전세를 빼면서 주소도 바꾸고 아는 사람 누구에게도 어디 가는지 말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 제 친구 중 한 명한테 몇 번이나 연락을 해서 결국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요함이 기특하다는 생각보다 먼저 피곤하다는 감정이 왔습니다. 도망쳐도 따라오는구나 싶었어요. 아들이 마당에 앉아서 한 말들은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냐는 말도 했고 그 돈 없이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말도 했으며 한 번만 믿어주면 된다는 말도 어김없이 나왔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예전이라면 아들 얼굴이 저렇게 초췌하고 목소리가 저렇게 떨리면 저도 모르게 손이 통장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냥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약한 모습을 이용하고 있는지가 차갑게 보였어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평생 엄마가 받아줬으니까
이번에도 받아줄 거라는 걸 몸으로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들은 마당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아들 뒷모습을 보면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살을 맞대고 키운 자식이 저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완전히 냉정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에 이장님이 지나가다가 마당에 앉아 있는 아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길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녁에 잠깐 시간 되면 오라고만 하시고 가셨는데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아무 설명 없이도 상황을 읽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그때 저한테는 꽤 큰 힘이 됐거든요. 아들은 결국 그날 밤 빈방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제가 내보내지 않은 건 아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가 여기 있는 동안 제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돌려보내는 건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 거고 그렇다고 돈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야 했어요. 이장님 댁에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마루에 마주 앉아서 저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들 이야기, 빚 이야기, 제가 왜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그리고 아들이 오늘 찾아왔다는 이야기까지 다 드렸습니다. 이장님은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으셨어요. 다 듣고 나서 한참 마당 쪽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도시 아이들은 몸을 안 써봐서 그렇다고 머리만 쓰고 자란 아이들은 바닥이 어딘지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짧은 말이었는데 그 안에 오랜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장님과 오래 이야기했어요. 마을에 손이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다는 말씀도 들었고 독거노인 가구에 방문 봉사를 나가는 일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농사일을 거두는 것도 제철마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이장님은 제가 무언가를 부탁하기 전에 이미 그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저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도시에서는 그냥 까만 하늘이었는데 여기선 별이 이렇게 많구나 싶었어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돈을 줄 수 없다는 건 처음부터 정해진 거였어요. 그 3억은 제가 늙어서 아프고 혼자가 됐을 때를 위한 돈이고 그 돈을 내어주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없이 아들한테 기대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들도 저도 둘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들은 지금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바닥을 모르는 겁니다. 엄마가 항상 받아줬으니까 진짜로 땅에 닿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흙이었습니다. 진짜로 무릎이 땅에 닿아보는 경험이 필요했어요. 집에 들어오니 아들 방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일 아들을 불러 앉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말해야 할 때가 됐어요.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 조건을 내걸어야 했습니다. 30년을 아들 페이스에 맞춰 살았는데 이번 한 번만큼은 제 방식대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방 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부엌 쪽으로 발소리가 났어요. 저는 이미 일어나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 아침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고 마당 감나무 가지 위로 새 한 마리가 앉았다 날아갔어요. 아들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마루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멈칫했어요. 저는 먼저 앉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마루 한쪽에 걸터 앉았어요. 어젯밤을 잘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밑이 거뭇했고
머리도 정리가 안 된 채였어요. 저는 아들을 보면서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어젯밤 내내 혼자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아들이 듣고 어떻게 해야 이번만큼은 달라질 수 있을지를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부드럽게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였어요. 지금껏 부드럽게 했다가 결국 통장을 내밀었던 게 저였으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조건을 말했습니다. 돈을 그냥 줄 수 없다고, 하지만 조건을 채우면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조건이 뭐냐고 아들이 물었을 때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제게 맡기고 이 마을에서 3달 동안 마을 어르신들 농사일을 돕고 독거노인 가구 돌봄 봉사를 다 채우면 그 기간 동안 번 일당만큼을 나중에 투자금에서 고려해 보겠다고 했어요. 단 3달을 다 채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중간에 그만두면 그걸로 끝이라고도 했습니다. 아들 표정이 굳었어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비웃는 건지 황당한 건지 저도 구분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자기가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스타트업까지 했던 사람인데 시골에서 밭일을 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저는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올라가도 된다고, 저는 붙잡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3달이 너무 길다고 했어요. 1달이면 안 되냐고, 빚 독촉이 오고 있어서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3달이라고 다시 말했어요. 하루 이틀 해보고 힘들면 그만두는 것과 3달을 끝까지 버티는 것은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들이 뭔가를 끝까지 해내는 걸 보는 거라고, 그걸 못 보면 투자고 뭐고 없다고 했어요.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된다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절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냥 올라가 버리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스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쫓아가서 달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텃밭에 나가서 풀을 뽑고 이장님이 알려주신 마을 어르신 댁에 들러 잠깐 인사를 나눴어요.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서 장을 봐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상을 2개 놨어요. 아들 방 앞에 밥상을 놓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 비어 있었습니다. 먹긴 먹었다는 거였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오더니 저한테 스마트폰을 내밀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내밀더라고요. 저는 받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3달이라고, 딱 3달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바로 다음 날부터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마을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5분이었는데 그분들 댁을 돌아가며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말벗도 대어드리고 집 안팎 간단한 수리나 청소를 돕는 거였어요. 그리고 농번기에 손이 필요한 밭에서 일손을 보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아들을 처음 보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손이 너무 희다고 저 손으로 되겠냐고 하셨는데 그 말이 차갑지 않게 들렸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첫날을 저는 멀찌감치서 바라봤어요. 이장님을 따라 마을 어귀 쪽 어르신 댁으로 향하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그게 묘하게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도시에서 늘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니던 아이가 시골 흙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울 것 같았는데 울지 않았어요. 이건 아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에 아들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셔츠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들어와서 손을 씻고 밥을 먹었어요. 저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속도가 빨랐어요. 많이 허기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국을 한 번 더 떠줬습니다. 아들이 짧게 고맙다고 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오후에 아들은 다시 나갔어요. 독거노인 어르신 한 분 댁에 이장님이 데려간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에 돌아왔는데 손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어요. 집수리를 돕다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약을 꺼내서 아들 손등에 발라줬어요. 아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뿌리치지도 않았고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있었어요. 저는 다 바르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이장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논두렁 쪽 일손이 필요하다고 일찍 나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아직 자고 있었는데 이장님이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잠시 후 부스스한 얼굴로 나온 아들을 보시고 이장님이 서두르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밥도 못 먹고 따라가는 걸 보면서 저는 주먹밥을 하나 싸서 들려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들어왔을 때 표정이 달랐어요. 지쳐 있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눈빛에서 무언가가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할 때 있던 그 날카로움 같은 것들이요. 저는 너무 기대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다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들이 하루에 얼마 버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날일로 나오면 몇만 원 정도라고 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 하나가 저한테는 작은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돈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그 궁금함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저는 생각했거든요. 밤에 혼자 앉아서 달력을 봤어요. 석 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겨우 사흘째였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아들이 버텨줄지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할지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힘들어 보인다고 다시 통장을 꺼내드는 순간 30년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하나 쳤어요. 시작일이었습니다. 그 동그라미를 한참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 한 번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보름을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시에서 자란 아이가 그것도 대기업 사무실에서만 일하다 온 아이가 새벽부터 흙바닥에서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버텼어요. 버텼다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버티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으니까요. 첫 주가 끝날 무렵부터 아들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저녁에 들어오면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는 날도 있었어요. 손이 많이 상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상처들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하얗고 고왔던 손이 거칠어지는 걸 저는 밥상 건너편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이장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들이 농기계를 처음 다루던 날 손잡이를 잡는 방향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옆에서 알려줘도 자꾸 힘을 엉뚱한 데 줘서 괜한 데서 몸이 망가진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중간에 앉아버리거나 투정을 부리진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고맙다는 생각보다 먼저 안쓰럽다는 감정이 왔어요. 당연히 안쓰러웠습니다.
살을 맞대고 키운 자식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안쓰러움이 예전과 달랐어요. 예전엔 그 감정이 지갑을 열게 만들었는데 이번엔 그냥 보게 만들었습니다. 2주가 지날 무렵이었어요. 아들이 독거 어르신 댁 지붕을 고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에 틈이 생겨서 비가 새는데 제대로 된 수리업체를 부를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이었어요. 이장님이 간단한 것들은 마을 사람들끼리 돌아가며 손을 보는데 그날 마침 아들도 함께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지붕 위에서 작업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이장님이 얼른 잡아줘서 다행이었지만 그 순간 아들 얼굴이 하얘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저녁에 이장님께 들었는데 아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스스로 그 순간을 감당해야 하는 거였어요. 3주째 접어들면서 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도 없었거든요. 여전히 저녁에 들어오면 지쳐 있었고 밥을 먹고 나면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빠르게 허겁지겁 먹더니 이즈음부터는 천천히 씹으면서 먹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몸이 밥 한 술 한 술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 거 아닐까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밥을 다 먹고 상을 치우면서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오늘 직접 담그신 김치를 주셨는데 그 맛이 이상하게 좋았다고 했어요. 뭐가 달랐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냥 다르다고 먹어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짧은 대화였는데 저는 그 말이 오래 머물렀어요. 도시에서 편의점 음식에 익숙하던 아이가 시골 어르신, 손맛을 기억한다는 게 그냥 음식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가득 찬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오더니 마루에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당을 바라봤어요. 어두워진 마당에 감나무가지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기가 만들었던 사업 계획서가 지금 생각해보니 웃기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계획서 안에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수치도 있고 전략도 있고 시장 분석도 있는데 정작 그걸 만드는 사람, 그걸 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아들 스스로 하도록 두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 보면서 자기가 투자받으려고 했던 금액이 그분들한테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계산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아들 목소리가 조금 낮아져 있었어요. 자책하는 것 같기도 했고 뭔가를 처음으로 직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들었어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 말을 하기까지 한 달이 걸린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저 말을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돈을 포기했다는 건 아직 아닐 거예요. 여전히 빚이 있고 여전히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진 건 분명했어요. 자기 사업 계획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과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출발점부터 다르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2달이 아직 있었어요.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것, 그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통장은 그대로였습니다. 3억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되든 이 돈만큼은
제 노후를 위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제 노후를 담보로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아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부모가 아무것도 없이 늙어버리면 결국 그 짐이 자식한테 가는 거거든요. 아들은 다음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장님이 오늘은 마을 어르신댁 보일러를 점검한다고 하셨거든요.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보일러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거였어요. 아들이 세수를 하고 나오는데 손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에 하얗고 멀쩡했던 그 손이 이제 거칠어져 있었어요.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고 손등에 작은 흉터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말보다 훨씬 많은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어요. 이장님이 잠깐 들르셨습니다. 특별한 용무가 있으신 건 아닌 것 같았는데 마루에 앉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아들이 요즘 마을 청년 창업 지원금에 대해 자꾸 물어본다고 하셨습니다.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지원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꽤 집요하게 여쭤봤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궁금한가 보다 싶으셨는데 워낙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게 뭔가 미리 계산해 두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찻잔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이장님이 더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이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 아래 어딘가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다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애써 못 본 척했어요. 아직은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들이 마을에 온 지 40일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겉모습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탔고 팔뚝에 살이 조금 붙었으며 걸음걸이도 달라졌어요. 도시에서는 늘 약간 구부정하게 걷던 아이였는데 이즈음부터는 어깨가 조금 펴져 있었습니다. 몸이 달라지면 태도도 달라지는 거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실감했어요. 그 무렵 마을에 농번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을거지가 시작되면서 마을 어르신들 손이 많이 필요해졌어요. 이장님이 아들을 여러 밭으로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중에 70 중반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작은 밭을 일구시는 분이었어요. 자식들은 도시에 나가 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많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그 할머니 밭에 가장 자주 나갔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면서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쥐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고구마가 몇 개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서 씻으면서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오늘 힘들었냐고요. 아들이 대답하기 전에 잠깐 멈추더니 할머니가 오늘 일당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농협에서 일손 지원을 받으셨는데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일하신 대가가 몇만 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받아드시면서 할머니가 좋아하시더라고 아들이 그 말을 하면서 저를 봤어요. 저는 고구마를 씻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밥상 앞에 앉아서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돈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돈 모아서 겨울에 기름값 내야 한다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난방비를 위해 여름부터 밭일을 나가신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저는 국을 떠주면서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반찬 가게에서 번 돈이 그런 돈이었겠구나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그냥 밥을 먹었어요.
눈이 뜨거워지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았어요. 밤에 혼자 방에 앉아서 그 말을 여러 번 되새겼습니다. 아들이 그걸 이제야 알았구나 싶으면서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슴 어딘가가 조금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 반찬 가게 주방에서 배추를 절이고 식당에서 무거운 솥을 들던 시간들이 아들한테는 그냥 통장 숫자였을 거예요. 숫자가 있으니 쓰면 되는 것,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몸으로 배우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2달은 의미가 있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이장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들이 그 할머니 밭에서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할머니한테 뭔가를 열심히 여쭤보더라고 하셨습니다. 밭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한 철의 수확이 얼마나 나오는지, 팔면 얼마를 받는지 같은 것들을요. 이장님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피식 웃으셨어요. 도시 아이들은 원래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데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얼마 전에 이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지원금 규모를 집요하게 물어봤다는 그 말이요. 달라지고 있다는 것과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저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까이서 지켜보면 제가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안쓰러우면 나서게 되고 나서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뒀습니다.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어르신댁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겨울 전에 미리 해드리려고 자청해서 나간 거라고 이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골목 어귀에서 발이 멈췄어요. 아들이 도끼를 들어 장작을 내려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툴렀어요. 힘 조절이 안 돼서 빗맞히기도 했고 다시 들어서 또 내려치고를 반복했습니다. 땀이 흘러서 옷이 젖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눈이 뜨거워졌거든요. 골목을 돌아서면서 혼자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 방을 환기시키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이불을 정리하는데 작은 수첩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집어서 책상 위에 올려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첩이 펼쳐진 채로 떨어져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갔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한 글씨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청년 창업 지원금 예상 수령액이라는 글자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채권자 연락처가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상환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날짜별로 뭔가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손에 든 채로 한동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빚 규모였어요. 아들이 저한테 말했던 2억이 아니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았어요. 2억을 훌쩍 넘어서 3억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수첩을 덮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 바닥에 다시 내려놓았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가 봤다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방에서 나왔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는데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들도 평소처럼 밥을 먹었어요. 둘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저는 계속 수첩에 적힌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빚이 3억에 가깝다는 것, 그리고 지원금 수령 시기와
채권자 연락처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는 것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원금을 받는 즉시 빚을 갚고 떠나려는 계획이었을 거라는 거요. 밥을 다 먹고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빈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변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흔들렸다기보다 바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장작을 자청해서 패던 모습, 할머니 일당 이야기를 하던 눈빛, 그게 다 계산된 연기였던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진짜로 달라지고 있는 건지, 목적을 위해 참고 있는 건지, 그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라도 내보내야 하는지를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했어요. 3억 통장은 절대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빚이 2억이든 3억이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와 상관없이 그 통장만큼은 지켜야 했어요. 그건 처음부터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그 수첩대로 움직일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지 끝까지 보기로 했어요. 밀어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것,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수첩을 본 날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밥을 차려도 맛을 모르겠고 자리에 앉아도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며칠째 새벽 2, 3시면 눈이 떠졌어요. 억지로 눈을 감아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청년 지원금 예상 수령액, 채권자 연락처, 상환 날짜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펼쳐졌어요. 2억이 아니라 3억에 가까운 빚이라는 숫자가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밥을 차렸어요. 아들 앞에서 웃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었는지 아닌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나가고 나서 혼자 텃밭에 나갔어요. 호박잎이 며칠째 방치돼 덩굴이 이랑 밖으로 마구 뻗어 있었거든요. 물뿌리개를 들고 이랑 사이를 걷는데 갑자기 발밑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지럽다 싶었어요. 그 다음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물뿌리개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흙바닥에 물이 쏟아졌고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팔에 힘을 줘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손이 땅을 짚어도 몸이 따라오질 않았어요. 그냥 흙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가을 하늘이 파랗고 높은데 그게 이상하게 멀어 보였어요. 손바닥 아래로 차가운 흙이 느껴지고 옆에서 물이 졸졸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장님이 마침 지나가시다가 텃밭 쪽을 들여다보셨어요. 달려오셔서 제 팔을 잡으셨는데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말없이 팔을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괜찮다고 잠깐 어지러운 거라고 별것 아니라고 했는데 이장님은 그냥 차 문을 여셨습니다. 읍내 병원 가는 길 내내 저는 입을 놀렸어요. 요즘 잠을 좀 못 잤다고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괜히 폐를 끼치는 것 같다고요. 이장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핸들만 잡고 운전하셨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혈압을 재는 간호사 얼굴이 굳더라고요. 한 번 더 재더니 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위험한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당장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다고 그냥 약만 처방해달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한참 보시더니 이대로 가다가는
더 큰일이 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약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약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장님한테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잠깐 찾기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아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걸 알고 나서 마음이 바뀌는 거라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해서 남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남기로 결심하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이장님이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차가운 가을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짧게 알겠다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약을 먹고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수십 년을 혼자 버텨온 몸이었는데 결국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 거였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이제 그만하라고요.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는 척했어요. 발소리가 잠깐 제 방문 앞에서 멈췄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오래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나가고 나서 이장님이 오셨어요. 마루에 앉으시더니 한참 마당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이장님이 잠깐 뜸을 들이시더니 아들한테 말하셨다고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이장님을 봤습니다. 어젯밤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엄마가 아픈 것도 모르고 있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더 잘못된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섭섭했어요. 그런데 이장님을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단지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오후 늦게 들어왔어요. 현관 신발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느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들어오더니 부엌 입구에 그냥 서 있었어요. 냄비를 저으면서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들이 언제부터 아팠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다시 많이 힘드셨냐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냄비를 젓던 손이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부엌 입구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34이나 된 아이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몰랐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차려줬는데 그 안에서 이러고 계셨다는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자기가 여기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고 했습니다. 텃밭에서 혼자 쓰러지셨는데 이장님이 안 지나가셨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냄비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아들 옆에 앉았어요. 부엌 바닥에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찬 바닥이 느껴졌는데 그 온도가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어요. 한참 있다가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온 이유가 처음엔 돈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었어요. 3달 버티면 지원금 받아서 빚 갚고 도시로 올라가려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계획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 어느 순간 그 계획이 싫어졌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된 지금은 더욱 그렇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말이 진짜인지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부엌 바닥에 앉아서 우는 이 아이를 봤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이 아이를 안고 울던 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는데 지금도 그랬습니다. 다시 불을 켰어요. 저녁을 마저 차려야 했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닦으면서 일어섰어요. 둘이 밥상을 같이 차렸습니다. 말이 없었는데 나쁜 침묵은 아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 약은 잘 챙겨 먹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일찍 잠이 들었어요. 수첩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부엌 바닥에서 흘린 눈물이 계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은 달라져 보였습니다. 아침에 나가는 발걸음이 조금 무거워졌고 저녁에 들어올 때 표정에 뭔가 복잡한 게 얹혀 있었어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약 챙겼냐고 한 번씩 물어보는 게 전부였어요. 그 짧은 물음이 저한테는 싫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도 아들은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저는 텃밭 가장자리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뒤로 몸이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더 답답했거든요. 손을 움직여야 생각이 덜 들었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이 마을로 들어오는 차가 많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좁은 마을길로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낯선 차였습니다. 번호판도 차 모양도 마을 사람들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불길한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잡초를 잡은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승합차가 마을 한복판에 서더니 문이 열렸어요. 넷이 내렸습니다. 다들 도시 냄새가 났어요. 반듯하게 차려입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을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이장님 댁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텃밭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골목 여기저기서 마을 어르신들이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면 금방 아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저는 텃밭에서 나와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장님한테 무언가를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장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장님이 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키셨어요. 그 방향이 아들이 일하러 간 쪽이었습니다. 발이 멈췄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채권자들이었어요. 아들을 찾아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까지 알아냈는지 그게 먼저 떠올랐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들이 일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골목으로 나오셨어요. 이런 일은 작은 마을에서 눈 깜짝할 새에 퍼지거든요. 아들은 마을 창고 근처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가서는 순간 아들이 굳었어요. 멀리서도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망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굳어버린 거였어요. 자기 발로 따라다니던 것들이 결국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아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조용하던 마을 안에 울렸어요. 아들이 지고 있는 빚이, 숨겨왔던 것들이 마을 한복판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보고 계셨어요. 석 달 동안 아들과 함께 일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장작을 패드리고 밭일을 거들고 빚에는 지붕을 함께 고쳤던 그 아이가 이런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걸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거였어요. 저는 어르신들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싶었는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이장님이 나서셨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자리를 옮겨서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장님을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이장님은 물러서질 않으셨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이장님 댁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함께 들어갔어요. 저는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가 조용해졌다가 했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아직 골목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고개만 숙였어요. 1시간 가까이 지나서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왔어요. 올 때보다 조금 가라앉은 표정이었습니다. 승합차에 올라타서 좁은 마을길을 빠져나갔어요.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그 차를 저는 골목 끝에서 바라봤습니다.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냥 서 있었어요. 이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일단은 정리가 됐다고, 조금 시간을 벌었다고 짧게 말씀하셨어요. 더 말씀하지 않으셨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마당에서 나왔어요.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마당 한쪽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허리를 세우지 못했어요. 등이 구부러진 채로 거칠어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이 조용했어요. 승합차가 사라지고 나서 어르신들도 각자 들어가셨는지 골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람만 조금 불었어요. 감나무 가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들 옆으로 갔어요. 옆에 서서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섰어요. 도망칠 곳도 없고 숨길 것도 없으며 남은 것도 없는 느낌이 저 등에 얹혀 있겠구나 싶었어요. 3억에 가까운 빚이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전부 드러난 거였습니다. 바닥이 어딘지를 이제는 온몸으로 알겠구나 싶었어요. 해가 기울면서 마당에 그늘이 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주저앉은 채였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해가 뜰 거예요. 오늘이 아무리 무너져도 내일 아침은 오거든요. 30년 동안 그것 하나만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채권자들이 다녀간 다음 날 아침, 마을이 조용했어요. 어제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 손을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따뜻한 걸 끓이고 싶었습니다. 뚝배기에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텃밭에서 뜯어둔 호박잎도 넣었어요. 찌개가 끓으면서 된장 냄새가 집안에 퍼지는 동안 아들 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아들이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제 마당에 주저앉아 있던 그 얼굴이 그대로였어요. 눈밑이 어둡고 뺨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았어요. 저는 앉으라고 했어요. 밥상을 차리고 된장찌개를 가운데 놓았습니다. 아들이 자리에 앉더니 밥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숟가락만 들고 있다가 내려놓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저는 그 수첩을 보는 순간 가슴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제가 본 아들 방 바닥에서 펼쳐진 채 떨어져 있던 청년 창업 지원금 예상 수령액과 채권자 연락처, 상환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던 바로 수첩이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밥상 위에 조용히 내밀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했어요. 이 마을에 온 게 엄마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시골에서 청년 지원금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돈으로 급한 빚부터 정리하고 도시로 올라가려던 계획이었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수첩에 다 적어뒀었다고 했어요. 아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변명이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찌개를 한번 저으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일당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인지, 엄마가 텃밭에서 쓰러지셨다는 걸 들었을 때부터인지, 아니면 어제 마당에 주저앉아 있던 그 순간부터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수첩을 다시 펼쳤는데 거기 적힌 글씨가 낯설게 보였다고 했어요. 자기가 쓴 글씨인데 자기 것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수첩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찢었습니다. 반으로 또 반으로요. 종이 조각들이 부엌 바닥에 흩어졌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수첩을 봤다고 했어요. 아들이 굳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숨이 잠깐 멈추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찌개 국물을 한번 저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 방을 청소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봤다고 했어요. 다 읽었다고 했습니다. 빚이 2억이 아니라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지원금 받는 즉시 도시로 올라가려 했다는 것도 전부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아들이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걸 알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셨냐고 했습니다. 왜 그냥 두셨냐고 했어요. 저는 찌개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찢기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누군가 빼앗아서 찢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찢는 걸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걸 알고 싶었다고 했어요. 아들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턱이 조금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참지 못했어요. 어깨가 들썩이면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34이나 된 아이가 밥상 앞에서 소리를 내어 울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냥 봤습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이 눈물은 막으면 안 됐거든요. 30년 동안 이 아이가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아들이 울음을 그쳤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뒀다고 했어요. 마을 청년 창업 지원금은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빚 갚고 도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마을에 남아서 어르신들 집수리와 보일러 점검을 하는 작은 일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3달 동안 몸으로 배운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는 쓸모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빚은 천천히 갚겠다고 했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돈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찌개를 한 숟가락 떴어요. 뜨거웠습니다. 후 불면서 먹었어요. 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찌개가 맛있다고 했어요. 아들이 잠깐 멈추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좋았어요.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배에서부터 새어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들이 먼저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그릇을 먼저 집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나와 앉았어요.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당을 바라봤어요. 3억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통장 한 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빼앗기지도 않았어요. 지켰어요. 아들한테 줘서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주지 않음으로써, 기다림으로써 지킨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아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걸 이제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마루로 나왔어요.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 마당을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아들이 저녁은 밖에서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평상에 밥상을 내놓자고 했어요. 저는 찌개를 다시 데웠어요. 아침에 끓였던 된장찌개였습니다. 밥을 새로 하고 텃밭에서 상추를 뜯어서 쌈도 조금 놨어요. 평상에 밥상을 차리고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마당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감나무 가지 위로 빛이 걸려 있었고 바람이 조금 불어서 상추가 살랑거렸습니다. 아들이 찌개를 한 숟가락 뜨더니 맛있다고 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침에도 맛있다고 했더니 아들이 원래 엄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었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어요. 여러분, 저는 61의 아들한테 도망쳤습니다. 부끄럽냐고요? 조금도 안 부끄럽습니다. 도망치지 않았다면 아들도 저도 지금 이 평상에 함께 앉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버텨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다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그 수첩을 찢는 날을 기다렸어요. 노후 자금은 자식이 싫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더 오래, 더 단단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 늙어서도 짐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자식도 그 울타리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서려고 하더라고요. 통장 한 장이 아들을 어른으로 만들었습니다. 내어줌으로써가 아니라 끝까지 지킴으로써요. 평상 위에서 된장찌개를 나눠 먹었어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이 저녁이 제 삶에서 가장 오래 기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었고 된장찌개가 따뜻했으며 감나무 위로 별이 하나씩 돋아나고 있었어요.